내 딸을 데려가지 마라. 1408년 겨울 한양 거리에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명나라 관원들이 조선의 처녀들을 하나씩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13세 소녀가 어머니의 치마폭을 붙잡고 울부짖었지만 관원의 손에 이끌려 수레에 실렸습니다. 아버지는 매를 맞으며 땅바닥에 쓰러졌고 온 마을이 통곡으로 가득했습니다. 조선은 독립국이었지만 딸들은 명나라 황제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1408년 2월 한양은 한겨울의 추위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추위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명나라 황제 영락제의 칙서가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아름다운 처녀들을 선발하여 보내라. 태종 8년 이것이 세 번째 공여 요구였습니다. 새벽부터 관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에는 명단이 들려 있었고 그 명단에는 13세에서 20세 사이 미혼 처녀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종로 한 골목에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안 돼. 내 딸을 데려갈 수 없어. 50대 어머니가 관원의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관원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명나라 황제의 명령이다. 거역하면 삼족을 멸한다. 13세 소녀 김씨가 끌려 나왔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치마폭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관원이 몽둥이로 어머니의 손등을 내리쳤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달려들었지만 순식간에 포졸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곤장 20대가 그 자리에서 집행되었습니다. 피가 등에서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한양에서만 30명의 처녀가 끌려갔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의금부 앞마당이었습니다. 처녀들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집에 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관원들은 그저 명단을 확인하며 숫자를 세었습니다. 98명, 99명, 100명. 좋다. 이제 출발한다. 수레가 준비되었습니다. 처녀들은 하나씩 수레에 올라탔습니다. 뒤돌아보니 성문 밖에 부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내 딸, 살아서 꼭 돌아오렴. 하지만 그 말은 거짓말이 될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명나라로 끌려간 조선 처녀 중 살아 돌아온 사람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녀들의 울음소리가 한양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한참을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궁궐 안태종은 이 소식을 듣고 침전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신하들이 서 있었습니다. 전하,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릅니다. 과인도 안다. 하지만 어찌하겠는가. 명나라의 요구를 거절하면 전쟁이다. 태종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좌절이 섞여 있었습니다. 조선은 독립국이었지만 명나라 앞에서는 약소국일 뿐이었습니다. 황제의 명령은 곧 법이었고 거역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날 밤 한양은 통곡으로 가득했습니다. 딸을 잃은 집집마다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어떤 어머니는 미쳐버렸습니다. 이것이 조선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200년 동안 이런 비극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조선 처녀들이 명나라로 끌려갈 것이었고 그들 대부분은 다시는 고향을 보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시작된 것일까요? 명나라 황제는 왜 조선의 처녀들을 그토록 원했을까요? 그리고 끌려간 처녀들에게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1403년 7월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조선 태종 3년이었습니다. 명나라에서 사신이 도착했습니다. 그가 가져온 것은 새로운 황제 영락제의 칙서였습니다. 칙서를 펼친 태종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조선국의 명하노니 용모가 단정하고 재예가 뛰어난 처녀들을 선발하여 보내라. 나이는 13세에서 25세 사이로 하되 반드시 양가의 딸이어야 한다. 신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전하, 이것은 너무 심한 요구입니다. 우리 조선의 딸들을 명나라 황제의 후궁으로 보내라는 것이 아닙니까? 태종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명나라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군사력도 압도적이었고 경제력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거역하면 전쟁이었고 전쟁은 곧 조선의 멸망을 의미했습니다. 태종은 결국 명령을 내렸습니다. 팔도에 통문을 보내라. 처녀들을 선발하되 강제로 하지 말고 자원을 받도록 하라.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누가 자원해서 이역만리 명나라로 가겠습니까? 결국 강제 징발이 시작되었습니다. 각 지역의 수령들은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양반가의 딸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양반가의 딸들이 우선 대상이었습니다. 교육을 받았고 예의범절을 알았고 미모도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소문이 퍼지자 백성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딸을 가진 집안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떤 집은 딸을 급히 시집 보냈습니다. 혼인 정년기가 아닌 어린 딸도 서둘러 혼처를 찾았습니다. 어떤 집은 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딸의 머리를 깎아버렸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여자가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도 감수했습니다. 또 어떤 집은 딸의 얼굴에 일부러 상처를 냈습니다. 끓는 물을 얼굴에 부어 화상을 입히거나 칼로 얼굴에 흉터를 만들었습니다. 미모를 망가뜨리면 선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정의 대응은 가혹했습니다. 딸을 숨기거나 훼손한 자는 삼족을 멸한다. 이 명령이 떨어지자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1404년 2월 첫 번째 공녀 선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선발관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처녀들을 조사했습니다. 나이, 키, 용모, 집안 배경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1차 선발에서 300명이 추려졌습니다. 2차 선발에서 150명으로 줄었습니다. 3차 최종 선발에서 50명이 선택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양으로 올라와야 했습니다. 부모들의 울음소리가 팔도에서 들려왔습니다. 한 아버지는 관원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우리 딸만은 빼주십시오. 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관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오. 황제의 명령이오. 1404년 4월 50명의 처녀가 명나라로 출발했습니다. 이것이 공녀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200년 동안 계속될 악몽의 서막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공녀 선발에는 엄격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명나라가 요구한 조건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첫째, 나이는 13세에서 25세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13세에서 16세 사이를 선호했습니다. 어릴수록 좋았습니다. 황제가 직접 교육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반드시 미혼이어야 했습니다. 이미 혼인한 여자나 과부는 절대 안 되었습니다. 처녀성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셋째, 용모가 단정해야 했습니다. 키는 최소 150cm 이상이어야 했고 얼굴은 흠집이 없어야 했습니다. 피부는 희고 깨끗해야 했고 치아는 가지런해야 했습니다. 넷째, 재예를 갖춰야 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알아야 했고 시를 지을 줄 알면 더 좋았습니다. 악기를 다루거나 그림을 그릴 줄 알면 최상의 조건이었습니다. 다섯째, 집안이 깨끗해야 했습니다. 역적의 후손이나 천민의 딸은 안 되었습니다. 양반가나 중인 집안의 딸이 적합했습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갖춘 처녀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나라는 최소한 50명에서 100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선발 과정은 매우 철저했습니다. 선발관들은 각 마을을 직접 돌아다녔습니다. 이장과 향리를 불러 명단을 받았습니다. 이 마을에 13세에서 25세 미혼 처녀가 몇 명인가? 그 중에 얼굴이 예쁜 처녀는 누구인가? 명단이 작성되면 직접 집을 방문했습니다. 처녀를 불러내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키를 재고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재예가 있는지 시험했습니다. 시 한 수 읊어보아라. 검은고를 탈 줄 아느냐? 합격하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차 선발을 통과한 처녀는 한양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딸을 숨기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급히 혼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1403년 공녀 선발 소식이 퍼지자 그해 전국의 혼인 건수가 평소의 3배로 늘었습니다. 13세, 14세 어린 딸들이 급히 시집을 갔습니다. 혼처를 구하지 못한 집은 더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경상도 안동의 한 양반가는 16세 딸의 머리를 깎았습니다. 당시 여자가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환속한 비구니가 아니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딸을 지키기 위해 그 수치를 감수했습니다. 전라도 전주의 한중인 집안은 15세 딸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얼굴이 붓고 피부가 거칠어지는 약이었습니다. 미모를 일시적으로 망가뜨려 선발을 피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평안도 평양의 한 집안은 더 끔찍한 선택을 했습니다. 14세 딸의 얼굴에 끓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딸은 살았지만 얼굴에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평생 흉터를 안고 살아야 했지만 적어도 명나라로 끌려가지는 않았습니다. 조정은 이런 행위를 엄벌했습니다. 1405년 태종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딸을 숨기거나 고의로 훼손한 자는 아비는 참형, 어미는 교형, 형제는 유배형에 처한다. 이 명령이 내려지자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저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집은 딸을 산속 깊은 곳에 숨겼습니다. 친척 집으로 보내 이름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사찰에 맡겨 비구니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관원들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호적을 뒤졌고 이웃에게 밀고를 종용했습니다. 숨긴 처녀를 신고하면 상을 주겠다. 밀고가 이어졌습니다. 산속에 숨겨진 딸들이 하나씩 발각되었습니다. 끌려 나온 딸들은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감히 황제의 명을 거역하느냐. 곤장이 내려졌습니다. 딸뿐만 아니라 부모도 벌을 받았습니다. 한 집안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이렇게 선발된 처녀들은 한양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이역만리 북경으로 가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1406년 봄, 한양에는 100명의 처녀가 모였습니다. 이들은 곧 명나라로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의금부 앞 넓은 마당에는 처녀들과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조정에서는 마지막 하루만 가족과의 만남을 허락했습니다. 마당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14세 딸을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낳아 무슨 소용이냐. 차라리 아들을 낳았다면. 딸도 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 어떻게 해요? 무섭습니다. 살려주세요. 아버지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어찌 이런 일을 내리시나이까. 또 다른 집에서는 할머니가 손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15세 손녀였습니다. 할머니는 8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애야, 할미가 대신 가마. 늙은이를 데려가라고 해라. 할머니,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잘 다녀올게요. 거짓말 마라. 명나라로 간 처녀 중 살아 돌아온 이가 누가 있더냐. 할머니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1404년 첫 공녀로 간 50명 중 단 한 명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소식조차 끊겼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처녀들 중에는 자매도 있었습니다. 16세 언니와 14세 동생이었습니다. 두 자매가 모두 선발된 것입니다. 부모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생각했습니다. 언니가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서로 꼭 붙어 있자. 멀리 떨어지지 말자. 언니, 무섭습니다. 저 가기 싫어요. 나도 가기 싫지만 어쩌겠니? 우리 살아서 꼭 돌아오자.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딸에게 은자 몇 냥을 쥐어줬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거라. 혹시 도망칠 기회가 생기면. 하지만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도망치면 집안이 멸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내 목숨이 중요하다. 기회가 있으면 도망쳐라. 어떤 어머니는 딸에게 작은 보자기를 주었습니다. 안에는 댕기와 놀이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릴 적 쓰던 것이다. 이것을 보면 고향을 생각하거라. 어머니, 울지 마라. 울면 나도 참을 수 없다. 하지만 어머니도 딸도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관원들이 나와 외쳤습니다. 이제 출발할 시간이다. 가족들은 물러가라. 처녀들이 하나씩 수레에 올라탔습니다. 모두 100명이었습니다. 20대의 수레에 5명씩 탔습니다. 부모들은 수레를 따라 걸었습니다. 성문까지라도 함께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관원들이 막았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제 돌아가라. 부모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처녀들도 수레 안에서 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레는 성문을 나섰습니다. 한양에서 북경까지는 약 1500리 길이었습니다. 걸어서 가면 2달이 걸렸습니다. 수레로 가도 40일은 좋게 걸렸습니다. 길은 험했습니다. 산길이 많았고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날씨도 좋지 않았습니다. 봄이었지만 북쪽은 여전히 추웠습니다. 밤이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처녀들은 얇은 옷만 입고 있었습니다. 추위에 떨며 밤을 보냈습니다. 며칠 지나자 병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을 하는 처녀가 늘었고 열이 나는 처녀도 생겼습니다. 관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멈출 수 없다. 계속 가야 한다. 압록강을 건널 때였습니다. 한 처녀가 강물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강을 건너면 조선 땅이 끝나는구나. 또 다른 처녀가 대답했습니다. 다시는 못 돌아오겠지.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고향과의 마지막 이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수레는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조선 땅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처녀들은 뒤를 돌아보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수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자금성의 높은 담장이었습니다. 1406년 5월 100명의 조선 처녀가 북경에 도착했습니다. 40일간의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중 3명은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병으로 죽었습니다. 97명만이 자금성 문 앞에 섰습니다. 자금성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습니다. 담장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궁전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습니다. 조선의 경복궁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처녀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곳이 앞으로 살아갈 곳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환관이 나와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줄을 서라. 한 명씩 심사를 받을 것이다. 처녀들은 큰 전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명나라 관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황실의 나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그 나이는? 무엇을 할 줄 아느냐? 한 명씩 불려나가 질문에 답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몸에 흠집이 있는지 병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처녀들은 수치심에 울었습니다. 하지만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심사가 끝나자 등급이 정해졌습니다. 가장 높은 등급은 후궁 후보였습니다. 미모가 뛰어나고 재예가 있는 처녀 10명이 선택되었습니다. 이들은 황제를 직접 모실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등급은 귀인이나 소위 후보였습니다. 20명이 이 등급을 받았습니다. 황제의 총애를 받으면 지위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등급은 상궁이었습니다. 30명이 이 등급을 받았습니다. 황후나 황태후를 모시는 궁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37명은 일반 궁녀였습니다. 청소, 빨래, 요리 등 굳은 일을 하는 최하 등급이었습니다. 처녀들은 각자 다른 궁으로 흩어졌습니다. 함께 온 친구들과도 헤어져야 했습니다. 두 자매도 떨어졌습니다. 언니는 후궁 후보가 되어 영락제의 처소로 갔고 동생은 황태후 처소의 상궁이 되었습니다. 언니 어떻게 해요? 우리 헤어지면 안 돼요. 견뎌야 한다. 우리 살아남아야 해. 하지만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궁궐은 넓었고 등급이 다르면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후궁 후보가 된 10명의 조선 처녀는 별도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명나라의 예법을 배워야 했고 중국어를 익혀야 했습니다. 시와 서예도 배웠고 춤과 노래도 익혔습니다. 교육은 가혹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곤장이었습니다. 너희는 황제를 모실 자격이 있는지 시험받는 것이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다. 교육을 담당한 나인은 조선 처녀들을 무시했습니다. 변방에서 온 계집애들이 감히 황제를 모시겠다고? 한족 출신 나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년들이 무슨 재주가 있다고 황제께 간택되려 하는가? 차별은 노골적이었습니다. 식사도 다른 후보들보다 형편없었습니다. 잠자리도 제일 좋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항의하면 더 심한 벌을 받았습니다. 한 조선 처녀가 견디다 못해 항의했습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대합니까? 나이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조선은 명나라의 속국이다. 속국의 딸이 황제를 모신다는 것 자체가 영광인 줄 알아라. 그 처녀는 곤장 20대를 맞았습니다. 등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다른 처녀들은 그 광경을 보고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상궁이 된 조선 처녀들은 더 힘들었습니다. 하루에 15시간씩 일해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쉬는 날은 한 달에 한 번뿐이었습니다. 일반 궁녀가 된 처녀들은 가장 비참했습니다. 빨래, 청소, 요리, 모든 굳은 일을 했습니다. 얼굴에 물이 튀고 손은 갈라지고 무릎은 까졌습니다. 그들은 밤마다 울었습니다. 어머니, 고향이 그립습니다. 여기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자금성의 밤은 차가웠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별만 보였습니다. 처녀들은 그 별을 보며 조선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부모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동생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다시 고향에 갈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참고 견딜 뿐이었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견딜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407년 가을, 자금성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조선 처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씨였습니다. 15세였습니다. 후궁 후보로 선발되어 1년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미모가 뛰어나 곧 황제의 총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고향을 그리워하며 울었습니다.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황제를 모실 수 없다. 차라리 죽고 싶다. 동료들이 말렸습니다. 참아라. 우리 모두 힘들다. 하지만 살아야 한다. 어떻게 참느냐? 매일 거울을 보며 화장하고 황제에게 보이기 위해 웃음을 연습한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다. 김씨의 고통은 깊었습니다. 그녀는 조선에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혼인을 앞두고 공녀로 끌려왔습니다. 약혼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밤 김씨는 결심했습니다. 궁전 뒤편에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김씨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달빛이 연못에 비쳤습니다. 김씨는 조선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녀를 용서하십시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못에 몸을 던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궁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황관이 보고했습니다. 폐하, 조선 처녀 하나가 자살했습니다. 영락제는 분노했습니다. 무엇? 감히 죽다니. 시신을 성 밖에 버려라. 장례도 치르지 마라. 김씨의 시신은 성 밖 황무지에 버려졌습니다. 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다른 조선 처녀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김씨는 용감했다. 적어도 자유를 선택했다. 1408년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후궁이 된 조선 처녀 한씨가 황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폐하, 소녀를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영락제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지금 내 총애를 받고 있지 않느냐? 폐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소녀는 고향이 그립습니다. 부모님이 보고 싶습니다. 내 부모는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영광으로 여길 것이다. 아닙니다, 폐하. 제 부모는 저를 찾고 계십니다. 매일 울고 계실 것입니다. 영락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감히 내 명을 거역하느냐? 거역이 아닙니다, 폐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락제는 명령했습니다. 저 여자를 끌어내라. 곤장 50대를 쳐라. 황관들이 한씨를 끌어냈습니다. 곤장이 내려졌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50대가 끝났을 때 한씨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등은 살점이 떨어져 나갔고 피가 흥건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다음 날 죽었습니다. 18세였습니다. 다른 조선 처녀들은 더욱 절망했습니다. 자살도 안 되고 청혼도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망은 어떨까? 1409년 봄, 3명의 조선 처녀가 도망을 시도했습니다. 모두 일반 궁녀였습니다. 밤에 담을 넘어 궁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북경 거리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았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사흘 만에 붙잡혔습니다. 형벌은 가혹했습니다. 도망친 죄는 참형이다. 3명 모두 목이 잘렸습니다. 나이는 14세, 15세, 16세였습니다. 시신은 성문에 걸렸습니다. 다른 궁녀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선 처녀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자살도, 청혼도, 도망도 불가능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 길뿐이었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 하지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매일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황제, 매일 모욕을 듣는 생활, 매일 고향을 그리워하는 밤.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한 조선 처녀가 일기를 남겼습니다. 오늘로 이곳에 온 지 500일째입니다. 500일 동안 단 하루도 웃어본 적이 없습니다. 500일 동안 단 하루도 편히 잔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 저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역사에 남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조선 처녀들이 이름 없이 사라졌습니다. 기록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무덤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200년 동안 더 많은 조선 처녀들이 같은 운명을 겪을 것이었습니다. 1428년 북경 자금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선에서 온 한 여인이 명나라 황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권씨였습니다. 선덕제의 총애를 받아 귀비가 되었다가 황후까지 오른 것입니다. 조선 백성들은 이 소식을 듣고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우리 조선의 딸이 명나라 황후가 되었다니 영광이 아닌가?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권씨의 가족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이 소식을 듣고 울었습니다. 딸아, 내가 황후가 되어 무슨 소용이냐? 아비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권씨가 황후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408년 그녀는 15세의 나이로 공녀로 선발되었습니다. 전라도 전주 출신이었습니다. 양반가의 딸로 태어나 글을 읽고 시를 지을 줄 알았습니다. 검은고도 능숙하게 다뤘습니다. 1차 선발에서 합격했고 2차, 3차를 거쳐 최종 50명 안에 들었습니다. 부모는 절규했습니다. 제발 우리 딸만은 빼주십시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권씨는 다른 처녀들과 함께 북경으로 향했습니다. 2달간의 여정 끝에 자금성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살아남아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남아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그녀가 택한 방법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최선을 다해 황제의 총애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자금성에서의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어를 배웠고 명나라의 예법을 익혔습니다. 다른 조선 처녀들이 울며 교육을 거부할 때 권씨는 묵묵히 배웠습니다. 밤마다 촛불을 켜고 중국시를 암송했습니다. 명나라 역사책을 읽었습니다. 황제가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교육을 담당한 나인이 놀랐습니다. 이 조선 처녀는 다르구나. 총명하고 부지런하다. 1410년 드디어 황제 앞에 서는 날이 왔습니다. 영락제는 20명의 처녀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 중에 권씨가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권씨라 하옵니다. 폐하. 조선말은 이상하구나. 하지만 중국어는 제법이다. 재주가 있느냐? 이 시를 짓고 검은고를 탈 줄 압니다. 그렇다면 한 수 읊어보아라. 권씨는 준비한 시를 읊었습니다. 명나라를 찬양하고 황제의 덕을 기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영락제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좋다. 내 재주가 마음에 든다. 오늘부터 내 처소에서 시중을 들어라. 권씨는 황제의 총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다른 후궁들의 질투를 받는다는 뜻이었습니다. 한족 출신 후궁들이 권씨를 괴롭혔습니다. 변방에서 온 주제에 감히 황제의 총애를 받다니. 음식에 독을 타기도 했습니다. 권씨는 병들어 죽을 뻔했지만 살아났습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권씨가 황제를 저주하는 주술을 했다더라. 조사가 들어갔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권씨는 조심스럽게 살았습니다. 다른 후궁들과 다투지 않았고 황제 앞에서만 웃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면 언젠가 고향에 갈 기회가 생길지도 모른다. 1424년 영락제가 죽었습니다. 홍의제가 즉위했습니다. 권씨의 지위는 위태로워졌습니다. 새 황제는 아버지의 후궁들을 대부분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권씨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녀의 재능 때문이었습니다. 홍의제의 황후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내가 시를 잘 짓는다 들었다. 나를 위해 시를 지어보거라. 권씨는 황후를 위해 시를 지었습니다. 황후는 감탄했습니다. 훌륭하다. 앞으로 내 곁에서 시중을 들어라. 권씨는 홍의제의 후궁이 아닌 황후의 시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녀를 살렸습니다. 1425년 홍의제가 죽고 선덕제가 즉위했습니다.
선덕제는 할머니인 태왕태후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태왕태후 곁에는 권씨가 있었습니다. 이미 20년 가까이 궁궐에서 살며 중국어도 완벽했고 명나라 예법에도 능통했습니다. 선덕제는 권씨를 보고 물었습니다. 할마마마, 저 여인은 누구입니까? 조선에서 온 권씨라 하느니라. 재주가 뛰어나 곁에 두고 있다. 선덕제는 권씨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조선 여인이로구나. 고향이 그립지 않으냐? 그립습니다, 폐하. 하지만 이곳이 이제 저희 집입니다. 슬기로운 대답이다. 선덕제는 권씨를 총애하기 시작했습니다. 1426년 권씨는 귀인으로 책봉되었습니다. 1427년에는 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428년 선덕제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권씨를 황후로 책봉하노라.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폐하, 황후는 한족 중에서 간택해야 합니다. 조선 여인을 황후로 삼는다는 것은 과인의 뜻이다. 권씨는 재능이 뛰어나고 덕이 있다. 황후의 자격이 충분하다. 반대가 거셌지만 선덕제는 밀어붙였습니다. 1428년 봄, 권씨는 명나라 황후가 되었습니다. 조선에서 온 15세 소녀가 20년 만에 명나라 최고의 여인이 된 것입니다. 소식이 조선에 전해졌습니다. 조정은 축하사절을 보냈습니다. 우리 조선의 딸이 명나라 황후가 되었으니 경사입니다. 하지만 권씨의 가족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이 황후가 되기 1년 전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딸을 그리워하다 죽었습니다. 내 딸 권씨 살아있기나 한 것이냐? 어머니는 살아있었지만 딸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명나라 황후가 조선으로 돌아올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권씨도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황후가 된 후에도 밤마다 조선을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비밀리에 편지를 써서 조선 사신편에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각될까 두려워 끝내 보내지 못했습니다. 편지는 그녀의 침실 깊숙한 곳에 숨겨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황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매일 고향이 그립습니다. 밤마다 전주의 하늘을 꿈꿉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보고 싶습니다. 죽어서라도 고향 땅에 묻히고 싶습니다. 권씨는 황후로서 10년을 살았습니다. 1435년 선덕제가 죽자 그녀는 태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3년 후인 1438년 권씨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45세였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조선, 고향. 권씨는 북경교회 황릉에 묻혔습니다. 선덕제 옆이었습니다. 명나라 황후의 예로 성대한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소원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조선 땅에 묻히는 것. 권씨의 이야기는 조선에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황후까지 올랐으니 성공한 것 아닌가? 아니다. 고향도 못 보고 죽었으니 불행한 것이다. 두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권씨는 공녀로 끌려간 수백 명 중 극소수의 생존자였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조선 처녀는 권씨처럼 운이 좋지 못했습니다. 후궁이 되어도 총애받지 못하면 평생 외로이 살다 죽었습니다. 일반 궁녀가 되면 노예처럼 일하다 병들어 죽었습니다.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권씨는 살아남았지만 그녀 역시 희생자였습니다. 황후의 옷을 입었지만 마음은 평생 조선에 있었습니다. 화려한 자금성에 살았지만 꿈은 늘 전주의 초가집이었습니다. 권씨가 남긴 편지는 400년 후 발견되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황후도 결국 고향을 그리워하는 한 사람의 딸이었구나. 권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평범하게 사는 것일까요? 권씨는 명나라 황후가 되었지만 평생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진짜 원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하지만 그것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녀 징발은 1404년부터 1608년까지 약 200년간 계속되었습니다. 명나라 황제들은 계속해서 조선의 처녀들을 요구했습니다. 영락제 이후에도 홍희제, 선덕제, 정통제, 경태제, 천순제, 성화제, 홍치제, 정덕제, 가정제, 윤경제, 만력제까지 거의 모든 황제가 공녀를 요구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그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1404년부터 1435년까지 약 30년간 최소 200명 이상의 조선 처녀가 명나라로 끌려갔습니다. 영락제 시절에만 100명이 넘었습니다. 선덕제 시절에도 50명이 넘었습니다. 정통제 때는 공여 요구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1440년대에는 한 해에 2번씩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50명을 보내라. 몇 달 후 또 칙서가 왔습니다. 추가로 30명을 더 보내라. 조선 조정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세종은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면 이 요구를 멈출 수 있겠는가? 신하들은 대답했습니다. 전하, 방법이 없습니다. 거절하면 전쟁입니다. 세종은 고민 끝에 전략을 바꿨습니다. 처녀들을 보내되 나이가 많거나 미모가 떨어지는 처녀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명나라가 불만을 표시했지만 조선은 변명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이상의 처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임시방편일 뿐이었습니다. 명나라는 계속 요구했고 조선은 계속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저항도 계속되었습니다. 1450년대에는 전국적으로 처녀 숨기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딸을 급히 혼인시키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12세, 13세 어린 딸들이 혼인을 했습니다. 정부는 대응책을 내놓았습니다. 1454년 문종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여 선발 기간 중에는 혼인을 금한다. 위반 시 혼인 무효이며 남자는 유배, 여자는 공여로 징발한다. 이 조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혼인을 통한 회피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딸을 사찰로 보내 비구니로 만들었습니다. 또는 멀리 떨어진 섬으로 보냈습니다. 조정은 이것도 막았습니다. 사찰과 섬을 조사하라. 숨겨진 처녀를 모두 찾아내라. 관원들이 전국을 돌며 수색했습니다. 산속 사찰까지 뒤졌습니다. 숨겨진 처녀들이 하나씩 발각되었습니다. 한 집안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1500년대에 들어서면서 공여 요구는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명나라 황실에 조선 여인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명나라 국력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변방의 여진족이 강해졌고 내부적으로 당파 싸움이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력제 시절인 1590년대에도 공여 요구가 있었습니다. 조선 선조는 이를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명나라는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왔다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구했다. 그 은혜를 갚아라. 조선은 할 수 없이 20명의 처녀를 보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공여였습니다. 1608년 광해군 즉위 후 명나라는 더 이상 공여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명나라 자체가 쇠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644년 명나라가 멸망하면서 공여 제도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조선 처녀가 끌려갔을까요?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 수백 명에서 1000명 가까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들 중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은 명나라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어떤 처녀는 황제의 총애를 받아 후궁이 되었습니다. 어떤 처녀는 황후까지 올랐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권씨입니다. 그녀는 선덕제의 총애를 받아 귀비가 되었습니다. 명나라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선 처녀는 이름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궁녀로 살다가 죽었고 무덤조차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통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1644년 명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공여 제도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청나라는 조선의 공여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200년의 악몽이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습니다. 명나라에 있던 조선 여인 중 일부는 고향으로 돌아오려 했습니다. 명나라가 망했으니 이제 자유의 몸이었습니다. 1645년 봄 몇몇 조선 여인이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3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저 여자는 명나라 황제의 후궁이었다. 더럽혀진 몸으로 감히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모도 차가웠습니다. 내가 살아 있었구나. 하지만 우리 집에는 돌아올 수 없다. 조선 사회는 정절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다른 남자를 섬긴 여자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설령 그것이 강제였다 해도 말입니다. 돌아온 여인들은 결국 사찰로 들어갔습니다.
비구니가 되어 남은 생을 보냈습니다. 고향에 돌아왔지만 진정한 귀향은 아니었습니다. 명나라에 남은 조선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여행이 불가능했거나 이미 명나라에서 가족을 이룬 경우였습니다. 그들은 북경 교외에 모여 살았습니다. 작은 조선인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들은 조선말을 쓰고 조선 음식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고향은 아니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고향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들의 무덤은 지금도 북경 교외에 남아 있습니다. 비석에는 조선국 출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름도 고향도 정확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선에서 온 여인이라는 기록만 남았습니다. 1990년대에 한 학자가 이 무덤들을 조사했습니다. 약 50개의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조선 여인들의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은 초라했습니다. 비석도 작았고 관리도 되지 않았습니다. 400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은 무덤이었습니다. 그중 한 무덤에서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권 씨가 남긴 편지였습니다. 그녀는 선덕제의 귀비까지 올랐던 여인입니다. 편지는 조선에 있는 부모에게 보내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녀가 편지를 올립니다. 저는 명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황제의 총애를 받아 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고향이 그립습니다. 밤마다 꿈에 고향 마을이 보입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영광을 누렸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죽어서라도 고향 땅에 묻히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효도 한번 제대로 못한 불효녀를 용서해 주십시오. 편지는 끝까지 보내지지 못했습니다. 권 씨가 죽은 후 무덤에 함께 묻혔습니다. 400년 후에야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권 씨는 귀비였지만 결국 고향을 그리워하다 죽은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공려 제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첫째, 국력이 약하면 백성이 고통받습니다. 조선이 명나라와 대등한 힘을 가졌다면 공려를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약했기에 딸들을 바쳐야 했습니다. 둘째, 권력의 횡포는 가장 약한 자에게 집중됩니다. 명나라 황제의 욕망은 조선의 어린 처녀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권력자는 편했지만 백성은 죽었습니다. 셋째, 역사를 잊으면 같은 비극이 반복됩니다. 공려 제도는 20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잊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넷째, 희생자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백 명의 조선 처녀가 희생되었지만 대부분 이름조차 남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딸을 강제로 빼앗기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딸이 공려로 끌려간다면 어떻겠습니까? 피가 끓지 않겠습니까?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 분노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선 공려의 비극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역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